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 의료계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 행동과 관련해 첫 고발도 단행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벌써 9일째인데 비상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남아있는 의료진도 환자들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암 환자도 수술이 연기되고 또 응급 소아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병원으로 가야 하는 등 접수된 피해 사례만 278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곳 연세 세브란스는 그래도 현재 괜찮은 편이지만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동났고 강남 권역 상급병원들도 남은 병상이 적은 상황입니다. 또 수술 건수도 반토막 났고 신규 입원 환자도 24% 줄었는데 의료진 피로도와 진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어제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전공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서 수술이나 진료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진료 공백에도 응급 중증 환자의 진료는 2.5%만 감소했다며 아직은 대응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자들을 처음으로 고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과 또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원하고 지지해서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했고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건의 선동글을 올린 작성자들에게 대해서도 단체 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검경 협의를 마친 데다 검찰총장까지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강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인데 정부는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위해 내일 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서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세브란스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렇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가뜩이나 의료 공백이 컸던 지역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이 훨씬 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5곳을 포함해 수련병원 10곳 등에서 800명 넘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이후 병원마다 80%에서 많게는 90%가 병원을 이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는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응급이나 중증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응급실 가동률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환자분들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야죠. 이제 당연히 돌아가가지고 한 달 보살피면서 이래가 너 해결하는 정부하고 뭐 해결하는데 이래야지. 뭐 어떨 때 계속 일한다 하면 참 환자들 중환자들은 진짜 좀 위험하잖아요.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지난 20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충격이 더합니다. 대전에서는 80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도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공의 141명 중 78%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병원의 경우 수술실을 12개에서 8개로 줄이고 지역 종합병원마다 병상 가동률도 점차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안 아팠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게 부모님이 제 애기들 키우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애기들 데리고 또 육지로 가질까 뭐. 다음 달부터는
전임의와 인턴들도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들의 요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하루 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평균보다 7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수위를 더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만 5천여 명, 2035년까지 만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고령화나 의료 수요 확대,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따지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이어진 시도지사들의 보고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사정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당 16명, 17명이 지금 죽는 그런 현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2억 한 5천 받습니다. 서울에 3억 준다니까 가버려요.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했다면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를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으고 대학 본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의대 희망 증원 규모 등이 달라서 단체 행동으로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내일까지 복귀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통보했는데요.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이 3개월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채용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 부근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 방음벽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 인근 목재 철물점에서 불이 나서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지역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여있던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서울 쌍문동 4층짜리 건물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서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식당 안에 있는 손님과 직원 등 46명이 급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총선 공천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곳에서는 여야 중량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달린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대선 주자급 원희룡 전 장관을 맞상대로 띄우고 이른바 명룡대전 승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할 겁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방탄정당 심판론으로 덮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선 2010년 18대 국회 보궐선거 이후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대표적 험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지역구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프리미엄을 과시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경기 남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성남 분당 갑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보궐선거에서 25%포인트 차 대승을 거둔 안철수 의원의 대항마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참여정부 탄생 주역이자 삼선 의원의 강원지사를 지낸 야권 잠룡을 차출한 겁니다. 민주당의 호락호락한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전략 공천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분당갑은 16대 국회 때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4선을 했지만 20대 때 민주당에 빼앗긴 뒤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천여 표차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도전장을 낸 류호정 전 의원의 득표율도 변수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제 도덕성 그리고 또 제 능력 그리고 또 제 성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낙동강 벨트에선 김두관, 김태호 두 전직 경남지사들이 맞붙는 양산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뒤 연거푸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이지만 현역 김두관 의원은 4년 전 불과 1,5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여당이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면서까지 김태호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한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이 중량급 인사들에게 일찌감치 내준 공천장엔 총선 전체 승패를 좌우할 요충지를 차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선 준비 시간을 넉넉히 확보한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정치적 체급 또한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내고 서울 영등포 을에서 총선 도전장을 냈던 친윤계 박민식 전 장관이 돌연 당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여당 공천을 놓고 친윤 불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되는 영남권 등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박민식 전 장관이 경선 결정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선을 포기하고 경쟁 상대인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후보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은 인사와의 경쟁이 부담됐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부산 재선 출신으로 격전지 탈환을 앞세워 연고가 없는 지역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사선 중진으로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이명수 의원은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대의 멸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여당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6번째 불출마 선언인데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지역을 잃은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이원모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최측근 참모들은 상대적으로 양지에 공천되면서 친윤 불패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황.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살아남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긴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목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음 없지만 쇄신도 없는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선은 오늘 발표되는 25곳의 경선 결과를 쏠리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서입니다. 사선의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은 울산 남을, 오선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나선 대구 수성 갑이 우선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경쟁하는 경기 분당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번 경선 결과가 현역 교체와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의 빈 곳엔 이른바 국민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국민이 직접 추천한 새로운 인물을 등판시켜 감동 없는 공천이란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결국 배제했습니다.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이른바 문명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가 대표적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몇 차례 결정을 미룬 끝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하기로 결론낸 겁니다. 임 전 실장이 그동안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결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친문계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장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을 방관하면 안 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심정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느냐는 거친 발언까지 쏟아졌습니다. 내분을 우려한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원로도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거셀 걸 뻔히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건데 지도부와 친명계는 환골탈태의 과정이라며 이런 지적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좀 더 환골탈태하고 또 혁신적 공천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 친문 핵심이자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의 원내 입성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로 친문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당부하면서 언급한 명문 정당이라는 말에 빗대서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도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개항으로 출마하고 당시에 현재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서울로 나오면서 당에서 이건 정말 이 지방선거를 패배하는 이런 문제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에 참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당화에 대한 완성, 이것을 위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반응에 이재명 대표는 참고하겠다. 네, 이런 반응만 남겼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처벌 관련된 얘기 안 나왔습니까? 도와주세요. 의원님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사퇴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분이세요? 계단 조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민주당 상황을 두고 피를 보는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는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민주당의 후보 확정 전에 성동구를 찾아서 기후 관련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와 붙든 상관없다며 윤희숙 전 의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과거 불독 시대의 한 정점이었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이동점에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지역이죠.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이 보이는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졌는데요.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10%를 받은 데 반발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이낙연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 탈락의 표적으로 삼는 여기에 서른 의원까지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줄지어서 민주당을 떠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탈당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겠죠.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40년 이상 한국 정치를 관찰했거나 경험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처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정과 화성시 을로 지역구가 분구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유력 출마지로 대구 경북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과연 이 대표가 어느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날 때 밥풀 묻은 주걱으로 뺨 맞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우 식당에서 고기 냄새가 묻은 신발 벗어서 사표 내라 직원들을 폭행한 축협 조합장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전북 순정 축협에 다니는 60대 고모 씨의 조합장의 사례입니다. 한우 식당만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직원들 걷어차고 소주병 들고 위협하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녹음하라고 지시하신 덕분에 전 국민이 다 듣게 됐지 뭐예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쓰이길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조합장은 선처해달라며 판사에게 반성문 10장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4월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빈소 구석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더니 삿대질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펄쩍 뛰며 한참을 화내다가 분을 못 이겨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하더니 급기야 주먹을 휘두릅니다. 1시간쯤 지나 이번엔 인근 한우 식당.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마구 때리는데 남자 직원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일삼는 이 60대 여성은 전북 순정축협 고모 조합장. 고 조합장은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고 조합장은 조합원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며 반성문 1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구치소한 다른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귀한 교정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오늘 재판정에서 검찰의 2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성 남짓 소규모 형사법정은 대부분 고 조합장의 가족과 지인, 순정농협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일부는 피고인 호송버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 측의 고성을 지르며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야 진짜 사나이가 된다는 말처럼 이병 대상자들을 짓누르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같은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인과응보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YTN 취재 내용 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잔데 한번 다녀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자.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참는다고 참아질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로 위협까지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간부는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예민한 놈, 유별난 놈, 모멸적인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 간부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입대한 A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보호관이 이제 저를 그냥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 이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희초 교사의 사망, 어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2년차였던 새내기 교사는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이 있길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경찰 조사 결과는 학부모의 갑질 같은 구체적인 혐의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무더운 여름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여서 추락한 교권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오후 지난해 숨진 서희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8월 31일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지연됐고요. 유족 측은 고민 끝에 수업 방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 영상 안에는 수업 중에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의 모습,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는 아이의 모습,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영상을 제출한 지 3주가량이 지나서 순직이 인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유족 측은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간 침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 결정이 고인에게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계는 기쁘고 서글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직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 아이러니. 황망하고도 서글픈 현실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쁨과 함께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며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환단체 총연합회도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 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서희초 교사의 희생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에게 폭행 살해당한 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순직 심사가 있던 날 뉴스라이더에서 고인의 오빠이신 공재현 씨의 호소를 직접 들었는데요.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그나마 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재현 씨께서는 울먹이면서 동생인 고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건 이후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는데요. 따님을 위해서라도 기운 차리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인의 오빠 공재현 씨의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생이자 선생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 동생이지만 되게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합격하고 이제 혼자 서울 가서 뭐 제일 처음에 자취방 구할 때 보증금 이제 집에서 좀 해준 거 말고는 집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그렇게 되게 착실하게 살았던 또 동생이고, 또 아버지 임종 전에는 이제 자기가 제 방학이라서 한 달 내내 이제 임종하는 날까지 이제 혼자 아버지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있는 상황이라 이제 자기가 끝까지 아버지랑 있고 싶다 해서 되게 심성도 되게 착하고 장례식 때도 뭐 저는 잘 동생이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장례식 때도 뭐 졸업한 제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뭐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네,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운전기사들도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면서 다른 교통약자를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원칙이 등장했다네요. 장애인 운전기사 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인데요. 이 이상한 원칙에 따라 머지않아서 장애인 운전자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군의회에서도 예산군이 보다 강한 제재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승객을 돕는 운전기사 대부분 장애인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 운영자인 지체장애인협회가 계약이 끝나는 운전기사 3명의 재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렸습니다. 3월 달에 나가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서류 전형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 자리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채워 일을 하려고 하고 장애인들을 밀어내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경력자인 기존 장애인 노동자들을 탈락시켰고 나머지 지원자가 전부 비장애인이라 그중에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인 예산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기존 운전자 재계약을 유도하는 행정 지도까지 했지만 협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호봉을 이제 인상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면 부담을 하겠다, 그런 뜻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협회는 군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군의회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따르지 않는 협회에 예산군이 운영권 회수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팀장, 즉 공무원분들이 파견, 사무국장 대행 업무를 보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다시 행정으로 복귀하셨던 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임대인은 실거주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와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는데 임대인들은 법 개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서남권의 낙후한 준공업 지역을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포공항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남권은 1960, 1970년대 구로공단 등이 있는 소비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까지 7개의 자치구를 묶어 서남권으로 부릅니다.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재임 때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를 내놓으며 고척동구장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오 시장이 이번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중공업 지역을 산업이나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250%로 제한했던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하게 분리하던 기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산업과 문화, 녹지가 공존하는 미래 융복합 산업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000km 이내로 제한한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항 범위 확대와 항공고도 제한 완화라는 내용을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는 평가합니다. 김포공항의 범위를 넓혀서 더 좀 국제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도 동시에 그 공항으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사업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국토의 4.1%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 제한이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와 0.3%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부가 이번에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건 강원 철원과 충남 서산 등 수도권에 비해 낙후됐던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건축이나 이제 개발 행위가 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용도 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좀 결정적인 그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비수도권에 준 혜택이었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혜 지역엔 수도권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인 강남 3구와
성남의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할 전망. 다만 미래 세대가 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미리 소모해버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환경적인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는데 이 정책이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세운 정책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및 지방단체는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 등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으며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총선 용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의료계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걸 정부가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연내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원래 이제 네 가지 그 패키지 안에 그 큰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의료인들이 가장 사실상 원하는 부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특례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걸 진행하겠다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걸로 봐서는. 지금 갈등 상황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좀 회유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의사들이 가장 근본 핵심은 의대 증원이고요. 그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또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그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필수 의료가 제대로 그쪽이 갖춰지려면 의사들이 각오하려면 의대 증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불가피한 의료 사고들이 많은데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한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빠른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인터넷으로도 뉴스라이더 시청하고 계신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이 뭔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반의사 불벌 특례라고 해서 그 환자가 피해를 받은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 쉽게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있어요. 의사가 가입해 있는. 그만큼 이제 기본 한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그 의료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배상을 전액을 배상을 해주는 것에 그 의사가 가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령 환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망 사건까지 가더라도 뭐 물론 일정한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 대해서 형을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그동안에 그 의사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들, 즉 의료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반영한 그런 초안입니다. 보니까. 의사들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가도록 유인하는 그런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의료계에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송 부담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특히 응급의료라든지 고난도 의료들 뭐 이런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소아과들도 상당히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뭐 의사들이 과실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환자를 구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다가 생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그것이 배상이 들어가면은 의료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예.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들이 사망하는 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신생아 사망이. 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그 소송의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예. 하는 사례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이 대안이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 네. 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필수 의료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예. 그 이유는 필수 의료에 일단 종사하는 의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고 그 필수를 다 대응할 만한 인원이 와 있질 못해요.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뭐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지금 있었던 그런 그 의료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거니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어떤 보상 수준이 다른 비필수 의료에 가서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뭐 시간적으로나 자기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온 거죠.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야 되나?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제도의 그 모습은 일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또 어떤 분야를 선택했더라도 전문 분야를 바꾸는 것도 개인의 자유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 속에서 아까 말씀한 여러 보상의 문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필수 의료 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예. 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공급이 돼야 그나마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또 의사들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걸 또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의대 정원이 줄어진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의사들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 조건인데 필수 의료에 그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근본적으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 과도기적으로 그런 안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예.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그런 형사처벌이라든가 네. 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거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또 쭉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필수 의료 분야를 가려면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아니 필수 의료 분야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요. 예.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꼭 필수 의료 분야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타 뭐 미용 성형도 그것을 일정하게 공적 섹터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안에 보면 미용 성형의 경우도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중과실에 따른 상해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의사들의 주장은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의 주장이 일부 포함되고 또 그 외에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용 성형 같은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나온 그런 상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환자가 원해도 처벌을 아예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은 너무 의사 편향적인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한 거죠. 아마 이것이 공청회라든지 뭐 여러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의 과정이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가는 상황에서 이런 책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결국에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하지만 또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범위를 적용 범위를 성형이나 미용까지 넓힌 부분도 있고 있어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절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는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법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그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의료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내려면은 그거는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입증 책임, 그런 사고의 입증 책임, 과실의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의 반의사 불벌이라든지 의사가 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있다고 해서 배상은 될지 몰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환자들로서는 자기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기소가 돼서 공적인 분야에서 그걸 입증을 해주는 절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일단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데 만약에 공소제기가 아예 안 되면 환자들이 직접 이거를 또 더 증거를 수집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지 않거든요. 의사에게 있기가 쉽지 않아요. 뭐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고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또 그 환자의 억울함을 또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분쟁 조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의료분쟁 조정법상에 그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조정 중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 평가 절차, 감정 절차가 있어요. 이 감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3자의 전문가들에게 그 의견을 구하는 절차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그 감정에 참여해 주면서 그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해주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의료 사고를 낸 그 의사들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존의 의료 행위에서도 조금 주의를 더하게 되고 부주의라는 결과를 내지 않을 그런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중재원의 그런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입증 책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확실히 하자라는 거죠. 공소제기가 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도 마련되어 있다. 네, 의료분쟁 조정법상에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뭐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안에 사실 저도 이제 그 평가 그런 위원으로서 그 절차에 좀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감정을 하는 그 의사들이 참여할 때 의사들은 또 의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편이다 또 이런 생각을 또 안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 들어가면 또 그 중재 절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결코 유리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속에서의 그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되겠군요. 당연하죠.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이게 논쟁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논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도 갑자기 일반 국민들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갑자기 왜 의대 증원을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이 십수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볼 때는 과격한 어떤 증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증원을 하는 정책을 내는 입장에서는 수없이 논의를 해온 과정의 결과인데 이걸 한순간에 보고 급격한 증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뭐 또 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복귀해라. 정부에서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당장 내일 복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글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뭐 누가 나서서 해결 그 방안을 탁 내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도 2020년도에 400명 증원을 10년간 하겠다고 정책을 냈는데 똑같이 전공의들의 이 파업 행위에 의해서 정부가 두 손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뭐 이번에는 또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우리가 2,000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나 사실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논의를 사실은 거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 또 돌아가 보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든지 늘려야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정부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왜 당신들 말만 하고 증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작년 2024년도 입학 정원을 설정할 때 복지부가 통보하지 않았을 때도 그 복지부가 통보하는 행위를 안 하고 쇼만 했다고 그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지금 내세운 건데 이것이 다시 또 갑작스러운 어떤 정책인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바대로 사실 그 또 전공의생들은 또 그 입장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뭐 누구의 단체 행동을 하자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동안에 전공의가 처한 현실은 병원 안에서 싼 의사로서의 어떤 임금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같으면은 46%가 전공인데 의사들 숫자 중에서 실제로는 그 업무 시간으로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을 실제적으로 전공의들이 담당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보수로 받아가는 건 얼마 되지 않죠. 뭐 그것은 수련받는 학생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육체적인 피곤함과 거기에 대한 보상에 적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상시에 힘든 상황이 지금 같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한 몇 가지 뭐 그 반의사 불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쉽사리 움직이기에는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이 뭐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발생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뭐 유일한 해법이 될 걸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진료 차질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중증 환자 진료에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 연기되거나 항암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우리는 환자니까 의사를 보러 병원을 오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집단 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4분의 1, 수술은 절반씩 줄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환자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증 환자 진료에는 아직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재편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크게 줄지 않은 것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각 병원 사정에 맞게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어 간호사의 법적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보건복지부 안에 즉각 대응팀도 설치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학위 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가 국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는 국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용희 동창회 부회장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가 혼돈에 빠졌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듯 국민이 바라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저커버그가 한국을 찾은 건 10년 만으로 체류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주환 LG전자 CEO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 저커버그 CEO는 예방 후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총리와 AI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 알차고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첨단 스마트폰의 각축장인데요. 혁신과 차별화로 무장한 기업들이 삼성과 애플의 양대하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목에 감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스마트폰. 과거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모토로라의 야심작인 밴더블 폰은 이미 대단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올해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휴대전화가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해주고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며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콘셉트 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없이 비서 기능을 극대화한 도이치텔레콤의 AI 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무기로 삼성과 애플의 양대 브랜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Because it's dominated by two big players, Apple and Samsung. If you're a smaller player with lower volumes, you've got to find some ways to innovate and add some differentiation to your device.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중국 화웨이의 제품은 접사에 특화된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도 화질이 선명한데 현재는 중국에서만 팔립니다. We put two lens group inside the camera module, which can change their position relatively, which make the camera capable of taking photos anywhere from 5 centimeters to infinity.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 정도지만 중국에서는 단연 1위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다른 중국 업체는 고품질의 초소형 스피커가 내장된 뮤직폰을 선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위성통신기업 후라야는 스카이폰을 내놓았습니다. 강한 충격과 물속에서도 견디는 이 폰의 최대 장점은 위성으로 어디에서든 연결된다는 겁니다. You are going to the sea, you are going to the desert, you are going to the mountain. So all of these adventures, wherever you go, you have that connectivity. 인공지능 활용과 맞물리며 스마트폰 경쟁은 무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전기차 연구 조직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약 2,000명에게 알렸습니다. 애플 고위 임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고 많은 직원이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0년 창사 이래 1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1조 8,2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축구협회의 결정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위원님의 SNS를 들어가 봤더니 대체 두 글자 있었고 점점점 이렇게 점 3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많은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축구협회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임시 감독 선임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정을 보고 SNS에 이렇게 올렸던 거는 대체 잘못된다면 이 책임을 어찌 지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는 의미로 대체라는 걸 썼는데 물론 저도 이제 3월에 있을 우리 월드컵 지역 예선, 4월에 있을 올림픽 예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황선홍 감독님의 임시 감독 결정은 우리가 칼을 주지 않습니까? 예. 칼자루를 줘야 되는데 뒤집어서 진 거죠. 칼을 잡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잘못하면 이 칼을 쥔 내가 상당히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수를 뒀다. 저는 약간 좀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황선홍 감독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황선홍 감독의 어떤 지도력을 포커스 맞춰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황선홍 감독님은 이제 올림픽 현재 끌어가고 있는 감독이죠. 예. 그런데 3월에 지금 국가대표 임시 감독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올림픽 본선 파리 올림픽에 가려면 4월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예선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중요한 경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당연히 우리가 3위 안에 못 들면 파리 올림픽을 못 갑니다. 예. 4위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 4위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 그 중요한 월드컵 올림픽 예선을 앞뒀는데 바로 그 준비를 하기에도 지금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우리가 지금 임시 감독 맡아서 국가대표 월드컵 지역 예선 하잖아요. 예. 그때가 파리 올림픽 예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최종 훈련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감독이 그 올림픽 본선에 가냐 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중요한 원정 훈련과 평가 전에 네. 황선홍 감독은 못 갑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코치들만 가요. 코치진들이. 정작 감독 없이 올림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 이게 잘못된다면 대체 이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러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본선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갔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바라는 만약에 거죠. 이렇게 예.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못 간다고 치죠. 우리는 1988년 올림픽부터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죠. 수입도 걸려 있고 선수들에게는 또 병역 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걸려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이거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도 굉장한 지도력의 타격이 오겠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축구협회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임시 감독을 하실 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위원님 인터뷰를 보니까 여러 인물들을 거론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세간에서 많이 유력하다고 예측이 나왔었던 박항서 감독의 경우도 이름이 좀 많이 오르내리긴 했는데 또 선임 배경이 좀 궁금해요. 박항서 감독을 두고도 뭐 파파 지도력이 좀 필요하다. 파파 리더십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좀 선임은 안 됐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예. 거기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항서 예. 감독이 예. 황선홍 감독도 들어 있었고 이제 내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보다는 일단 황선홍 감독을 선택을 한 건데 네. 왜 그랬을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황선홍,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 임시 감독 2경기를 맡기기에는 사실 큰 부담감은 없어요. 네. 현재 어떤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베트남 3부 리그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감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도 있죠. 또 태국과의 경기라고 한다면 동남아시아를 잘 알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내부의 선수들이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대선배 어른이기 때문에 좀 다독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예. 박항서 감독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죠. 실제 또 거론이 됐었고요. 안에서도. 예. 예. 그런데 왜 그러면 황선홍 감독으로 틀었지?를 놓고 보면 일단 황선홍 감독은 현재 축구협회 사람이죠.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이미 계약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직 감독입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협회가 어떤 추가적인 계약을 새롭게 맺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인 즉슨 금전적인 부분도 어떤 고려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진 않았겠지만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지가 않죠. 이미 계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협회 지도자로서 올림픽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2경기만 국가대표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 일을 하는데 이거 하면서 요 일도 좀 봐주세요. 조금 편리한 카드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쨌든 올림픽 대표 23세 이하 선수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겹칠 수도 있는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몇 가지 이점이 편리함이 우리가 올림픽 예선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그 대회가 앞두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담글진 마지막 그 훈련을 감독이 가지 못할 못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이 편리함이 더 크냐는 거죠. 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중대한 경기가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사우디전 친선전에 갈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유, 그 중요점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겸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거 하나 하고 다른 일 하나 더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토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친선전에 황선홍 감독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중요한 이유.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를 예. 다 할 수가 없죠. 네. 그 사우디에서 3월에 몇 개 나라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친선 대회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럼 그 일정과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예. 태국과의 경기 18일 날 소집을 해서 21일 태국 경기, 26일 또 태국 경기 이렇게 홈과 원정에서 두 경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이 기간과 그 마지막 사우디에서 가는 그 대회, 마지막 평가전 그 대회 기간이 똑같이 겹칩니다. 네. 그러면 황선홍 감독이 저 태국 임시 감독으로 지금 선임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감독직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동기간에 열리는 사우디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를 할 때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사우디는 코치들만 보내겠다. 지금 전쟁터를 나가는데 장수 없이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에게는. 그러니까 마지막 평가전의 중요한 의미는 이거 올림픽 그 최종 명단을 가릴 수 있는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보다는 아무래도 좀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소집하는 데 어려움, 예. 선수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선수들을 더 소집하게 해달라, 더 훈련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 그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예선이 4월에 카타르에서 열려요. 네. 중동에서 열립니다. 그 카타르와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사우디죠. 사우디요. 예. 그럼 이번에 사우디를 가서 그 마지막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현지 적응. 거기서 또 선수의 마지막 그 조율 그리고 전술적인 또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라스트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를 지금 감독 없이 간다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경기고 사실 저희가 둘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네.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을 또 보자면 황선홍 감독의 경우는 지난해 9월에도 아시안 게임 좀 앞두고 두 대표팀을 동시에 좀 지도한 경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노하우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정이 좀 다르다 봅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역사도 놓고 보면 예.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겸직했던 사례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네. 허정무 감독, 베어백 감독 두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예.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이 서로 교환할 건 교환하고 쭉 끌어갈 건 끌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바로 그냥 두 경기를 급작스럽게 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례들과 다릅니다. 충분히 준비된 겸직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맡겨진 겸직이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앞선 사례들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20세 이하 대표팀을 지도하는 것과 성인 대표팀을 지도하는 것이 혹시 좀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뭐 기본적인 전술적인 차이는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상당히 빅클럽에서 많이 뛰게 되죠. 예. 선수들을 다루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과 이미 완성형으로 큰 선수들을 다루는 게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월드컵 예선인데 지금 이거로만 막 몰입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선수단을 다독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림픽과 겸직해라. 그리고 또 올림픽도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도 온전히 신경 못하고 여기도 겸직하라. 그러니까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태국과의 경기는 솔직히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이 좀 강하죠. 태국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태국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그 아시안컵 봤을 때 우리가 월등할 거라고 예상했던 경기도 선수들 손발이 안 맞아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서 실망했던 국민들도 또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만 감독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예. 한편으로 준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쉽지 않다. 경계심을 갖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정말 큰 걱정은 올림픽이에요. 만약에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 예선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평가전과 마지막 훈련을 감독 없이 갔다가 거기가 많이 어그러진다고 보죠. 그
이번에 올림픽 예선의 한 조가 누구랑 포함되어 있냐면 일본,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국입니다.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일본은 당연히 쉽지 않죠.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카타르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UAE는 거의 홈과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 적응할 필요가 없죠. 조별리그 통과하면 8강인데 8강에서 이겨야 4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를 차지해 직행 파리올림픽으로 네. 4위는 아프리카 팀과 대륙 플레이오프인데 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 예선을 가기 위한 예선을 또 했었는데 예. 창원에서 했었어요. 진짜 쉽지 않은 승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일본에게는 또 크게 진 적도 있죠.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여기만 몰두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결정이 사실 설마 했었거든요. 설마 황선홍 감독에게 이 어려운 판단을 이 엄청난 책임감을 네. 줄까? 또 잘못되면 황선홍 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런 다 우려들이 있으니까 어제 정혜성 위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랬더니 정혜성 위원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위원장이 책임진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올림픽 본선을 많이 못 간다면? 예.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럼요.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칼자루를 잘못 쥔 것 같다. 예. 스스로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거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아마 축구협회 전체의 문제가 될 거고 예. 회장의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그 책임의 한계를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두면 안 된다. 그럼요. 예. 이 판단은 저는 사실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지금 사실 축구 대표팀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물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화해의 국면이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선수들을 원팀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황선홍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황선홍 감독의 경우에는 지난해 아시안컵 때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다시 부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원팀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그건 사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 좀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동안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과 그동안 관계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부르지 않을까. 근데 저는 문제는 많이 부르더라도 어떤 과정과 어떤 설득력을 가지면서 부를까. 얼마나 매끄럽게 이 상처를 정말 이렇게 잘 서로가 보듬는 방식으로 좀 부를까. 아니면 또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안 좋게 좀 부를까. 이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그 과정과 절차가 이렇게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우리 선수들을 부를 때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인터뷰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축협에서도 인터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의 문턱에 다다랐지만 아침에는 늦겨울의 쌀쌀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2도로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선까지 오르는 등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9도, 부산 13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3일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토요일에는 영하 6도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